1년 전에 김경일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나요? 참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교수님은 답변을 하는 대신에 책을 한 권 추천해 줬습니다. 본인이 행복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무조건 이 책부터 읽어보라고 하셨대요. 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행복의 기원. 간단하게라도 답을 듣고 싶었는데 답을 해주는 대신 책을 추천해주는 것이 조금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책과 저자를 얼마나 리스펙하면 답 대신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책의 내용과 저의 생각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새 관계에 집착하지 마라, 고독도 능력이다, 인간관계를 줄여라, 뭐 이런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종종 난 친구가 없다 라는 말을 자랑처럼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좀 불편했어요. 불편했던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향적인 사람들, 아이인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생각이 좀 정리됐어요. 외향인이든 내향인이든 사람이 불편하고 상처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관계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겠다. 우선 책 속 문장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행복에 그렇게 중요할까? 오랫동안 행복을 연구한 석학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 질문을 한다면 대답은 거의 비슷할 것이다. 유전, 더 구체적으로는 외향성. 행복을 더 잘 느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도 어떤 사람은 10만큼의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5만큼의 행복을 느껴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유전자입니다. 일단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접어두고 오늘은 유전적으로 만들어지는 성격 중 하나인 외향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책의 대전제는 인간은 100% 동물이고 모든 동물의 목적은 생존과 번식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모든 것은 생존과 번식에 도움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100% 동물이고 모든 동물의 목적은 생존과 번식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모든 것은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호모사피엔스 중에서도 생존과 번식에 도움되는 행위에 행복을 느끼고 그걸 계속했던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우리 조상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성 호모사피엔스가 고기나 여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나무에 나이테를 셀 때만 묘한 즐거움을 느꼈다고 해보겠습니다. 눈만 뜨면 밥도 안 먹고 나가서 나무를 자른 다음에 나이테를 세요. 이 호모사피엔스는 성인기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하겠죠. 살아남는다고 해도 나이테 동호회에서 어느 정신 빠진 여자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지도 못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이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호모사피엔스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은 목숨 걸고 사냥하고 고기 뜯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짝짓기에 힘쓴 자들일 거예요. 이들은 뭘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삶의 의미를 찾아서? 자아성취?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걸 할 때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전자를 남기게 됐고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 된 거죠. 즉 우리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행위를 할 때 행복을 느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외향성이라는 것은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될까요? 당연하죠. 호모사피엔스는 아주 오랫동안 먹이사슬 중간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토끼를 잡아먹고 사자가 나타나면 도망가고 그러다가 무리 생활을 하게 되면서 먹이사슬 최정점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무리에 있어야 사자가 나타나도 살아남을 수 있고 후세의 유전자를 남기기도 훨씬 유리합니다. 이 말은 곧 사람들과 함께할 때 행복을 느끼는 호모사피엔스들만 계속 살아남았고 우리는 그들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런 유전자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모두가 사회성이 있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더 행복할까요? 그렇다고 해요. 행복값이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과 하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을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두 그룹 간에 수많은 변인을 예측했지만 차이는 없었대요. 두 그룹 간의 차이는 오직 두 가지 영역에서만 나타났다고 합니다. 첫째, 성격. 행복한 사람은 월등히 더 외향적이었고요. 둘째, 대인관계. 행복한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의 빈도와 만족감이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럼 선천적으로 내향적인 사람도 타인과 함께할 때 더 행복할까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도 연구 결과가 있지만 굳이 연구 결과를 들이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극 I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상대방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이 행복할까요?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행복을 느꼈던 호모 사피엔스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더 행복을 느낍니다. 저는 친구가 없어도 괜찮을 만큼 책 읽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읽은 책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같은 책을 읽은 사람들과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럼 내향적인 사람들은 왜 외향적인 사람들만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을까요? 사람은 즐거움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기도 하죠. 내향적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해 라고 생각하고 차선책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서 혼자 뭘 하는 걸 찍어서 SNS에 올리죠.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욕구는 있지만 사람이 어려워서 차선택을 선택하는 겁니다. 즉, 내향적인 사람들도 자신과 정말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행복한데 그 사람들을 선별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반면에 외향적인 사람들은 일단 사람도 많이 만나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에 덜 민감하니까 그런 관계를 더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책에는 이런 비유가 나와요. 외향적인 사람이든 내향적인 사람이든 오르고 싶어하는 정상은 똑같다. 사람들이 즐겁게 모여있는 정상. 이 둘의 차이는 얼마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오르냐다. 외향적인 사람의 가방은 가볍지만 내향적인 사람의 가방은 어색함, 스트레스, 두려움 등으로 무겁다. 그래서 중턱쯤에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결국 산 정상에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이 산보다 바다를 좋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제 영상은 멘탈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8개의 기둥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기둥이 관계입니다. 관계는 행복뿐만 아니라 멘탈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언덕의 경사가 더 완만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친구가 손을 잡아줬을 때 신체적 고통을 더 오래 견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몸의 상처도 더 빨리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내향적이신 분들, 아이이신 분들, 요새 쇼펜하우어가 주도하는 인간관계 메시지가 있죠. 혼자 되는 법을 배워라. 인간관계 다 필요 없다. 이런 메시지에 현혹되지 마세요. 사실 쇼펜하우어도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범위를 좁혀서 관계의 질에 집중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을 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산 정상에 꼭 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산 정상에서 외향적인 사람들이나 내향적인 사람들 모두에게 중요한 행복 지침이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와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는 필요하지만 절대로 그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나침반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행복을 망치는 길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눈빛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술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산 정상에 더 쉽게 오를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